안녕하십니까. 홍주의 길 해설 이현정입니다. 지난 7월 홍주의 길 답사 이후에 8월 한 달 쉬고 2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9월 홍주의 길은 공주 지역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공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산성, 그죠? 예, 무령 왕릉, 그리고 충남 동부의 가람 본산인 마곡사를 다녀왔습니다. 마곡사는 충남 지역의 불교는 크게 수덕사와 마곡사로 양분이, 충남 지역 사찰 중 서부 지역은 수덕사의 말사이고 동부 지역은 마곡사의 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산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산성은 금강변 야산의 능선과 계곡을 둘러싸은 포곡식 산성입니다. 동쪽과 서쪽에 보조 산성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흙으로 쌓은 것을 임진왜란 직후에 돌로 다시 고쳐 쌓은 것으로 진난로, 공북로 등의 남문과 북 남아있지만 동문과 서문은 터만 남아있습니다. 적에게 보이지 않게 누각 없이 만든 앞문, 성벽을 돌출시켜 쌓은 치성, 고대, 장대, 수구문 등의 방어시설도 남아있습니다. 백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으나 고려시대 이후에는 공산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선 인조 이후에는 쌍수산성으로 했습니다. 산성을 쌓은 연대는 문주왕 이후 성왕 이전까지 수도 웅진을 수비하기 위해서 여러 성을 쌓았던 동성왕 때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웅진천도 이전에 이미 성책시설이 있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산성은 백제시대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지방행정의 중심지였고요.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는 의자왕이 잠시 거처를 했었고, 이것을 거점으로 나당연합군에 대항하는 백제의 부흥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822년 헌덕왕 14년에 김헌창이 일으켰던 반란은 이곳에서 진압되었고요. 1623년에 이괄이 난 때는 인조가 잠시 피난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백제 부흥운동, 김원창의 난, 이괄의 난 등 공산성과 관계가 있게 되는데, 백제 부흥운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뒤 660년에서 663년까지 왕족, 군인 등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던 부흥운동입니다. 660년 신라 규묘신의 5만 군은 국로로, 당나라 소정방의 10만 군사는 테러를 통해 각각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쳐들어오자 백제 의자왕은 태자, 효와 함께 웅진성으로 피난을 하고요. 제2왕자 태가 남아서 사비성을 고수했으나 전사자 1만여인을 내고 패했습니다. 나당연합군은 이 옹진성을 공격을 했는데요. 함락시킨 뒤 당군은 왕과 왕자를 비롯해 정부 고관 90명, 군인 약 2만 명을 포로로 삼아서 테러를 통해 교환하고, 신라 태종 고열왕도 이해 10월에 회군. 백제 영토 안에는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천 명이 남아서 지켰었고요. 당나라는 백제 영토 내에 옹진 도둑을 두고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 복신, 흑치상지, 도침 등을 중심으로 661년 1월 일본에 가 있던 의자왕의 아들 구여풍을 백제 부흥을 깼습니다. 사비성이 함락되자 달솔 흑치상지는 부장 10여 명과 함께 임존성을 거치고 그래서 10일 만에 3만의 병력을 기합을 했고요. 소정방이 보낸 단군을 격퇴하면서 200여 성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의자왕과 종영제간이 되는 위여 복신은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의 원고에 보원병을 요청을 했습니다. 백강과 사비성 중간 지점에 있는 주류성은 소정방이 직접 사비성을 공격한 까닭에 백제 병력이 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백강은 아직도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 저기다 의견만 분분하고요. 임전성은
지금 예산 대응 지역에 있고요. 예당 저수지 근처에 있습니다. 주류성도 지금 장국면이라고 밝혀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뭐 아니다 반대하는 의견들도 어쨌건 아직까지는 장국면에 주류성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으로 쳐들어가서 사비성 남쪽으로 진격해 목책을 설치하고 나당연합군을 괴롭히자 남아있던 백제군이 이와 합세해 20여 개의 성이 복신에게 호응했습니다. 이렇게 사비성이 외부와 연락이 끊기고 고립상태에 빠지자 신라 태종무열왕은 직접 사비성으로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고종으로부터 옹진 도독에 임명된 왕문도는 백제 부흥군 토벌의 사명을 띠고 보은에 있는 삼년산성에 나당연합군과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왕문도가 급사하자 태종무열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이래성을 공격해 탈환하자 백제 부흥군에 호응했던 20여 개의 성이 모두 신라군에게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패이자 복신은 임전성으로 퇴각을 했고요. 치상주와 합류해서 사비성 공격을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복신은 661년 4월에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왕자 풍의 귀국을 독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3월에 왕문도의 후임으로 유인계가 백제에 온다는 불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복신은 먼저 유인계의 군대와 사비성의 유인원 군사가 서로 합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전성으로부터 남하에서 주류성으로 진출하고 백강 하류 연안에 목책을 세우는 한편 사비성 공격을 재차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유인계는 신라군과 합세해 사비성을 근거로 한 후 주류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은 잘 싸워 나당연합군을 크게 쳐부수자 신라군은 봉하고 유인계는 주류성 공격을 하고 사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신은 부흥군의 본거지인 임전성으로 돌아와 기회를 엿보고 때 이해 6월 태종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또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정벌에 나서자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하고 금강 동쪽의 여러 성을 점령하고 사비성과 옹진성 방면의 신라와 연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에 당군은 신라에 대해 옹진도의 개통을 요구했고 고구려로 향하던 신라군은 방향을 백제 쪽으로 돌려서 옹산성을 이때 지금의 대전 부근에 있는 옹산성을 비롯해 타정성, 정현성 등 대부분의 성들이 백제 부흥군에 들어감으로써 옹진성과 사비성에 있는 나당연합군의 끊기게 됩니다. 보급로가 끊김으로써 아사징에 빠진 나당연합군은 옹산성을 먼저 탈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백제 부흥군 역시 일본으로부터의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아서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662년 5월이 돼서야 왕자 풍과 함께 170척의 병력과 무기, 군량 등을 일본 지원을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복신은 다시 금강 동쪽에 대한 공격에서 기세를 크게 떨쳤고요. 662년 말 복신과 왕자 풍은 주류성에서 피성으로 군영을 옮겼다가 663년 2월 주류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무렵에 복신은 도침과 의견이 엇갈려 도침을 살해했고요. 두 사람은 백제 부흥운동의 초창기부터 힘을 합쳐온 동지로서 도침은 영차장군, 복신은 상잠장군으로서 칭하면서 일해 왔었습니다. 도침이 살해됨으로써 부흥운동에 큰 타격을 입게 됐고 당나라는 손인사에게 7천의 병력을 백제 부흥군에 했고 신라 역시 출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복신과 왕자 풍 사이에 다시 불화가 일어나 풍은 복신을 살해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주역인 복신이 죽고 나당연합군이 부흥운동의 본거지인 주류성을 공격하자 왕자 풍은 고구려로 도망을 가고 일본 구원군은 백강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이로써 백제가 멸망한 660년부터 663년 9월에 걸쳐 일어났던 백제 부흥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째는
부흥운동군 내부의 다툼으로 인한 세력 약화입니다. 복신이 도참을 살해하고 나서 부여풍과 복신의 주도권 갈등이 이어졌고 결국 663년 부여풍이 복신마저 처형하게 됨으로써 부흥군 내부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는 당에 퇴항하고 또 다른 일부는 부여풍에게 합류를 거부하게 됨으로써 백제 부흥군은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는 고구려와 외의 지원이 실패로 돌아간 점입니다. 고구려는 당과의 전쟁으로 인한 백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파견했던 지원군 역시 손인사의 당군에게 괴멸되었고 외의 지원은 주지하다시피 백강전투에서 전멸함으로써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게 됐다. 셋째로는 경제적 기반의 산실입니다. 부흥군은 초기 백제의 남부 평양지대의 농업 생산을 바탕으로 물자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신라에게 넘어가고 외로부터 군량 지원도 끊기게 되자 부흥군의 물자 부족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것이 지속적인 부흥운동을 가로막았던 백제 부흥군의 4년간에 걸친 항쟁은 당군의 활동 범위를 합의 및 옹진으로 제한시킴으로써 당이 웅진 도독부 등 5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 전역을 지배하려고 했던 야욕을 무산시켰다. 또한 남북으로 협공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던 당의 의도를 적으로 지연시키는 결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이 전후 4년에 걸쳐 나당연합군에게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 사람들의 충의 사상의 발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은 통일 신라 시대 때의 사건입니다. 반란 세력은 신라 조정의 항거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충청, 전라, 경상도 일부 지역이 반란 세력에게 장악된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토불군에게 반란의 중요 거점인 옹진성이 함락되고 김원창이 자결함으로써 한 달이 못돼서 진압된 사건입니다. 다음은 이괄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괄의 난은 1624년 정월 이괄이 주동되어 일으킨 반란을 이야기합니다. 이괄이 인조 반정 때 공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등 공신으로 책봉되고 더구나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되어 외지에 부임된 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당시의 북방 정세와 부원수 임명 경위 등으로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는 후금의 강성으로 언제 침략을 받을지 모를 정도로 매우 긴박한 정세였습니다. 따라서 북방 경비는 가장 중대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장만의 도원수직 못지않게 부원수직은 최전방의 군대를 직접 지휘하는 임무로서 전략에 밝고 통솔력이 있는 게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괄의 택정은 그만큼 신중한 배려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괄 역시 새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평안도 영변에 출진한 뒤에 군사 조련, 정책 보수, 지인의 경비 강화 등 부원수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은 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어렵습니다. 인조 반정 후 반정을 주도해 정권을 장악한 공신들은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계가 심해 반역 음모로 잡히는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괄도 그 피해자의 하나. 1624년 1월에 분회, 허통, 이유 등은 이괄과 아들 전, 한명년, 정충신, 기자헌, 현집, 이시연이 불측한 생각으로 변란을 꾀한다고 고변했습니다. 엄중한 조사 끝에 무고임이 밝혀져서 조사 담당관들은 고변자들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권층은 인조에게 이괄을 붙잡아 와서 진상을 공문하고 부원수직에서 해임시키자는 건의를 했습니다. 인조는 이괄에 대한 논의는 묵살하였으나 군중에 머무르고 있던 이괄의 외아들 전을 모반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금부도사 선정관을 영변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이괄은 아들이 모반죄로 죽게 되면 본인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조정의 사자들의 목을 베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사전계획에 의한 반란이라기보다는 집권층의 의구심에 의한 우발적인 반란이었던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즉 난의 원인은 이괄 자신 못지않게 집권층의 잘못으로 이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은 모반 혐의로 서울로 압송된 부성부사 한명년을 종도에서 구현하여 반란에 가담시켰습니다. 한명년은 작전에 능한 인물로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반란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1월 22일 이괄은 항외병 100여 명을 선봉을 하고 휘하의 전 병력 1만여 명을 이끌고 영변을 출발했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주둔하고 있는 평양을 피하고 샛길로 곧장 서울을 향해 했습니다. 당시 장만은 이괄의 반란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휘하의 군사가 수천 명에 불과해 이괄의 정예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괄의 반란군은 개천, 자산 등지를 거쳐 23등을 지나 상원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이괄군이 관군과 처음 접전하게 된 곳은 황주 신교에서였습니다. 이괄은 이곳에서 관군을 대파하고 선봉장인 박영서 등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이괄의 아내와 동생 돈을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이괄은 서울로의 진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군 속도는 무척 빨라 관군 측에서는 소재조차 하지 못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괄은 평산에 관군의 방비가 엄한 것을 알고 봉산 고읍에서 전탄을 건너 샛길로 진군시켜 마탄에서 또 한 차례 관군을 대파하였습니다. 이괄군은 개성을 지나 임진을 지키고 있던 관군을 기습 공격해서 붕괴시켰습니다. 이에 인조이와 대신들은 서울을 떠나 공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2월 11일 이괄군은 마침내 서울에 입성을 했고요. 경복궁의 예태에 주둔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을 점령한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괄은 그 선조의 아들 흥안군 제를 왕으로 추대하고 각계에 방을 붙여 도민들로 하여금 각자 생업에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도원수 장만의 군사와 각지 관군의 연합군은 이괄군의 뒤를 쫓아 서울 근교에 이르렀습니다. 수구의 끝에 지형상 유리한 길마저에 진을 쳤습니다. 이튿날 이 사실을 한 이괄은 군대를 두 길로 나누어 관군을 포위 공격했으나 대패했습니다. 이날 밤 이괄, 한명년 등은 수백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수구문으로 빠져나가 삼전도를 거쳐 광주로 달아났습니다. 관군의 추격으로 이괄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월 15일 밤 이천의 목방리에 부하 장수들의 배반으로 이괄과 한명년 등은 그들에게 목이 잘리고 말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난을 보면 꼭 그 결말이 이렇게 나요. 난을 주도했던 주동자는 실패하고 도망가다가 최측근에게 도망가는 길에 목이 잘려서 죽는 거. 이게 꼭 우리나라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최후 거의 대부분이 참 이상하죠. 이 시나리오대로. 이로써 이괄의 난은 평정되고 이괄 등의 수급이 공주의 행제에 이른 뒤 인조는 22일 환도하였습니다. 인조는 환도한 뒤 이괄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운 장만, 정충신, 남이흥 등 32인을 진무공신으로 포상하고 난의 수습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난이 당시 국내외 정세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국내의 반란으로 국왕이 서울을 떠난 사태는 처음 있었던 집권층, 일반 민중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집권층의 사찰 강화 등으로 오랫동안 민심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는 후금의 남침 야욕을 자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반란이 실패하자 한명년의 아들인 윤 등이 후금으로 도망해 국내의 불안한 정세를 알리며 남침을 종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답사지 무령왕릉입니다. 공주시 송산리 고분군 내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무령왕릉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산 5-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된 송산리 고분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의 돌방무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 고분군에는 당시 중국 양나라 지배계층의 형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벽돌무덤에서 무령왕릉과 함께 제6호 벽돌무덤이 있습니다. 무령왕릉은 발굴 조사 결과 무덤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25 무령왕의 무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령왕릉은 무덤의 주인공이 정확하게 밝혀진 몇 안 되는 고대의 무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피장자가 백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훌륭한 군주라는 점에서 더욱 무덤 안에서는 금으로 만든 간장식, 용과 봉황이 장식된 큰 칼, 글씨가 새겨진 팔찌 등 4,600여 점에 이르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되었으며 12종목 17건이 국보로 지정될 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절대 연대가 확인된 유물로서 백제사는 물론 한국미술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무덤이라는 중국 남조 계통의 무덤 형식과 중국제 도자기, 일본산 금송을 사용한 관제 등의 문제를 통하여 당시 중국, 일본과 활발한 교류를 전개한 백제사회의 국제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무령왕릉이 백제 묘제의 전개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벽돌무덤으로서 중국 묘제라는 특성을 지녔지만 백제의 묘제 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자리한다는 점. 백제의 묘제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한강유역 공룡식 천정의 굴식 돌방무덤 웅진천도와 더불어 송산리 제1호분에서 4분과 같은 형태로 도입되었다가 이후에 무령왕릉과 제6호 벽돌무덤의 출현에 영향을 받아 터널형의 천정으로 변하는 모습이 살펴집니다. 이와 같이 외래의 벽돌무덤이 기존의 백제 묘제 속에 무리 없이 수용되고 전통적 묘제 자체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령왕릉의 영향이 단순한 묘제의 변화뿐만 아니라 백제의 사회, 문화에 걸쳐 전반적인 변화상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무령왕릉과 출토유물을 통하여 웅진기 문화는 중국 남조 문화의 직접적 영향관계에 있으며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백제 사회의 국제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령왕릉인 무령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어떤 왕이었냐? 말씀드린 백제 25대 왕이고 501년에서 523년까지 재위를 했습니다. 22년 재위를 한 거죠. 위사자평 백가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동성왕이 시해되자 그를 이어 즉위를 했습니다. 국방정책에 몰두하여 고려, 말갈 등의 침략을 무찌르고 대비책을 강화했으며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관계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폈습니다. 지배귀족들이 전횡을 막고자 좌평제를 폐지하고 22부사제로 행정체제를 바꾸었고요. 백성들이 진율에 힘쓰는 한편 수리시설, 정비 확충과 호적체계 정비로 안정적 국가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긴 혼란에 빠진 백제를 안정시키고 평가됩니다. 이름은 사마이고요. 또는 용입니다. 동성왕의 둘째 아들 또는 계로왕의 동생인 혼지의 아들로서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그의 계보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으나 1971년 공주 송산리 왕릉에서 발견된 지석에 따르면 그는 462년에 출생을 했고요. 키는 8척이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성품은 인자하고 권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답사지 마곡사입니다. 마곡사는 공주시 홍면 태화산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의 본사이고요. 2018년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마곡사가 위치한 곳의 물과 산의 형세에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 정감록 등의 여러 비기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시승지지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절의 창건 및 사찰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첫째 설은 640년 선덕여왕 9년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이 선덕여왕에게서 하사받은 전 200결로 절을 창건하기 위한 설을 물색하다가 통도사, 월정사와 함께 이 절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자장이 절을 완공한 뒤 낙성식을 할 때 그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3대와 같이 구성했다고 해요. 마자를 넣어 마곡사라고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은 신라의 승무염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 절을 지을 때 스승인 마곡버처를 사모한다는 뜻에서 마곡사라고 하였다는 설과 절을 세우기 전에 마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마곡사라 하였다는 설입니다. 창건 이후 이 절은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약 200년 동안 폐사가 된 채 구둑대의 소굴로 이용되었던 1172년 명종 2년 보조국사 진울이 제자 수우와 함께 왕명을 받고 중창하였다고 합니다. 보조가 처음 절을 중창하려고 할 때 도둑들에게 몰라갈 것을 명하였으나 도둑들은 오히려 국사를 해치려 하였고 이에 보조가 궁중으로 몸을 신술로서 많은 호랑이를 만들어서 도둑에게 달려들게 하였더니 도둑들이 혼비백산에 달아나거나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맹고 합니다. 이끄나마니까. 또한 도둑들에게서 절을 되찾은 보조는 왕에게서 전답 200개를 하사받아 대가락을 이룩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건물은 지금의 배가 넘었으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 60년 동안 폐사가 되었다가 1651년 효종 2년에 각순이 대웅전과 영산전, 대적광전 등을 일제강점기의 31 본산 시대에는 도내 100여 사찰을 관장하는 본사였습니다. 또한 이 절은 김구와 인연이 큰 사찰입니다. 한말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 스치다를 향해도 안하군 치아포 나루에서 죽인 김구는 인천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이 절에 숨어서 승려를 가장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광명전 앞에는 김구가 심은 향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김구는 위명이요 본명은 원종이다라고 쓴 팻말이 꽂혀 있습니다. 현재 이 절은 충청남도 70여 개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극락교를 사이에 두고 1984년 보물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과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마곡사 영산전, 천장의 무늬가 아름다운 1984년 보물로 지정된 마곡사 대광보전, 강당으로 사용하는 흥성루, 해탈문, 천왕문, 심룡나한과 두 고의 신장을 모신 응진전, 명부전이 있습니다. 응진전 맞은편에는 요사체인 심검당이 디귿장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영산전 옆에는 벽안당과 매화당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염화당, 연화당, 매화당 등 승려가 거처한 데가 매우 많습니다.
이들 건물 중 영산전은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조선 중기의 목조 건축 양식을 대표할 만한 것입니다. 그 현판은 세조가 김시습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절에 왔다가 만나지 못한 돌아가면서 남긴 실적이라고 합니다. 또 대웅보조원은 1651년에 각순이 중수한 것으로 현판은 김생의 글씨라고 하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2층 건물로 조선중기의 사원건축 양식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고요. 건물을 기둥을 안고 한 바퀴 돌면 6년을 장수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늘 홍주의 길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편을 사수해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